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펀치 진행의 오종환입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긴 터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골목 상권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상인분들은 매일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일 것입니다. 골목 상권이 몰락하면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지금 기댈 수 있는 건 신속한 백신 접종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슈토크 펀치는 지난번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의 길이라는 주제에 이어서 2탄으로 백신과 골목 상권 이야기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래구의 정경문 의원이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제교의 김영철 의원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님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 낯설던 일상이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지역 골목 상권 정말 처절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이전과 그 다음에 발생 초기 그리고 현재까지 과연 부산의 골목 상권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는지, 이게 통계로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사무국장님? 네, 먼저 매출과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신용데이터에서 발표한 2019년 대비 2020년 소상공인 카드 매출 현황을 보면 코로나19가 유행했던 1차 유행을 했었던 3월 시기에는 2019년에 대비해서 71% 네. 매출로 작년 대비 감소된 추세가 나타났고요. 2차 유행이 있었던 9월에는 75.3%, 12월에는 68%로 2019년도 대비 크게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신용데이터에서 발표한 매출 감소율, 소상공인 매출 감소율을 보면 전년 대비로 부산시를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2020년이 10.9%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유행 시기를 또 살펴봤을 때 3차 유행이 있었던 11월에서 12월 사이는 24.3%로 17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매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영업자 대출 추이 현황이 있는데요. 네네. 2020년 1분기에 이제 총 700조 가량 대출이 있었고 대출 증가율이 10%로 나타났습니다. 네, 2021년도 1분기를 보시면 총 831조로 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소상공인들,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대출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매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현황을 보았을 때 그야말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라고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그 어려움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 의원님은 이제 지역구를 자주 찾아서 골목 상권 분들하고도 상인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실 텐데, 실제 어떤 하소연들을 하고 계신지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먼저 전 의원님. 예. 예. 그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시장 상인들은 많이 힘들어 하셨죠. 이전부터. 솔직히. 예, 예. 이 마트나 이런 데에서 이제 소비 문화가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조금 이제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고 난 이후에는 더 많이 힘들어진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죠. 이 장기화로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상인들은 더 힘든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 지금 이 전통시장의 대부분이 현금으로 거의 결제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현금에 대한 매출 부분도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동래구에는 거의 대부분이 15개 전통시장이 있지만은 11개의 전통시장이 거의 1970년도에 이렇게 지어진 시설이다 보니까 요즘에 지금 디지털화 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따라가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이제 상인분들은 더욱더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연제구 쪽 상인분들도 비슷하겠죠? 네. 어떻습니까? 전 국민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길에 서 있다. 사업을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접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1년 6개월 동안의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희망을 안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해 왔습니다만은 이번에 근본 또 이 4차 대유행, 변이 바이러스 발견 등으로 인해서 지금은 휴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한숨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에 더해서 점포세와 고정비용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한마디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그 피해 보상 그 소급 적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더욱더 미래가 어둡고 조금 암울하다라는 게 대부분의 입장이었습니다. 당장은 지금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아니라 회복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무엇보다도 상권이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고 기존 수준으로 좀 회복되어가는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사무국장님,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소비 자체도 좀 패턴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 근처에서 소비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이른바 그 홈 어라운드 소비 뭐 이런 것들이 뭐 전국적으로 조금 주목이 되고는 있는데 이게 부산에도 적용이 되나요? 실제 대형 상권에서 골목 상권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기존에 사실 시장 영역에서 형성되어 있었던 일종의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나 인프라적인 부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앱이라든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바로 경쟁력이 있을 만큼의 구축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시도들은 있었다라는 좀 그 시도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산시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는 걸 작년 한 해 했습니다. 작년 부산 지역에 있는 20개 정도의 전통시장을 지정해서 이제 그 인건비, 이제 콜센터 상담 업무라든지 배송과 관련된 배송기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차량 등을 지원해서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시 이제 집까지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했던 사업이라 올해 또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잘 작용이 될지에 대한 물음표가 또 있고 이제 뭐 방송을 준비하면서 의원님께서 소식을 또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공공 모바일 마켓 앱이라고 부산시가 또 어플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뭐 어플을 만들거나 접근성을 높인다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민간 시장 영역에서 구축된 것과는 얼마나 차별화되게 시도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선례들도 많이 또 지역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참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온라인 소비 패턴 변화로 해서 뭐 전통시장을 좀 살려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전략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도권 지역 상인들, 시장 상인분들하고 이제 동네 시장 장보기 서비스 같은 거를 통해서 실제 먹거리를 온라인으로 직접 배달할 수 있게끔. 그게 이제 사용량이 굉장히 급증했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고. 근데 실제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코로나 초창기 때 코로나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언급했던 게 그런 언택트 시대의 좀 운영 패턴이라든지 마케팅 패턴이 좀 바뀌어야 된다. 온라인 쇼핑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운영 방식이나 마케팅에 좀 변화들이 있나요?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 지역 상인분들을 보시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좀 오래된 시장들이다 보니까 온라인에 적응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약간의 변화들은 좀 있습니까? 전혀 이제 변화되는 부분들을 찾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이 소상공인들의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 대부분이 연령대가 거의 60대 정도 이상이 다 이제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분들이 좀 온라인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하기에는 다가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다른 대책 방안들이라고는 뭐 찾기는 솔직히 좀 힘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상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요 부분만 잘하고 난 나가면 된다라는 좀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에서도 매년 우리 100억에 가까운 예산들을 투입해가지고 전통시장 뭐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뭐 좀 다른 방향들을 좀 찾아가지고
부산시에서도 대책 방안들을 좀 마련해 줘야 된다. 온라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을 가지고 이제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하면 이제 전통시장 상인들 중에도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려면은 사업자 등록증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 카드 단말기 자체도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이 온라인 쪽으로도 다가가는 부분들이 조금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현대화 사업들은 계속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패턴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 패턴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다라고 딱 네. 정리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좀 이제 그 상인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해보면 이 변화되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상인들이 되게 많이 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권유를 해보고 우리 그 담당 공무원들도 같이 나가서 변화된 좀 이 부산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라고 해도 상인들 조직도 형성이 좀 안 돼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은 좀 두려움을 먼저 좀 앞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교육이라든지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 전환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좀 있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 의원님, 뭐 연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올 초에 골목시장, 연일 골목시장인가요? 거기가? 네네. 거기하고 민간 배달 앱, 네네. 장날 네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연계해갖고 온라인 주민 서비스하고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뭐 이랬던 사례가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앞서 우리 그 동래구에 있는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사실상 전통시장을 이커머스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소비자분들의 관심도 부족하고요. 상인들의 또 적극적인 참여도 아직은 없는 단계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우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시장도 이커머스 시장 쪽으로 다가가서 소비자들에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에서도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해서 그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커머스인데요. 지금 우리 연일 골목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 배달 앱 장날이라는 것을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연동 골목시장에는 대기업인 그 쿠팡이츠 배달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지금 비대면으로 점포에 있는 제품 홍보, 그다음에 소비자들에게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 초기이고 전통시장 배달 앱에 대한 그 소비자분들의 관심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초반에 그 마케팅을 했을 때 반짝했던 효과로 좀 그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상인분들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속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그 실적을 보면은 7월 기준 운영 실적이 그 민간 배달 앱 장날의 경우에는 16건에 28만여 원에 그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여기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 어떻게 개선할지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동 골목시장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산시 공공 모바일 마켓 앱에 입점이 확정돼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민간에서 구축해 놓은 훌륭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지의 챗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커머스 시장에 우리 전통시장 상인분들과 제품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성공 키포인트는 전통시장의 상인분들과 그 제품에 대한 매칭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핵심이 그 부분인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뭔가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더 하도록 하고요. 사무국장님, 어쨌든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나 시, 뭐 지자체 차원에서 전통시장 살리고 상권 살리고 뭐 이런 조례도 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지역 화폐도 발행하고 온라인 마케팅도 하고 뭐 다양한 지원책, 부양책들을 제시는 하거든요. 근데 부산시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적용을 했었던 정부의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일단 구체적으로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가장 눈에 띄게 효과가 있었던 지원책은
뭐 어쩔 수 없이 꼽자면 저는 재난지원금을 꼽을 수밖에 재난지원금 얘기를 할 것 같더라고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소상공인 시장 경기 동향 조사라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한 해에 이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뭐 경기 전반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자금 현황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통계 자료를 볼 수 있었는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유행했던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시기에는 체감하는 매출이 100보다 높으면 이게 긍정적인 점수인데요. 이제 코로나 1차 유행일 때 소상공인 전통시장 모두가 29%, 28% 정도로 상당히 낮은 매출이 드러났습니다. 2차 유행, 3차 유행 때도 뭐 가량 40%, 50% 비율로 나타나면서 정말 매출이 코로나 유행에 맞물려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4, 5, 6월 달에 보시면 이게 100이 넘어가는 지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증진되고 촉발되는 데는 재난지원금이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어쩔 수 없이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뭐 계속 줄 수 있느냐, 지속 가능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향후 고려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네네. 최근 부산시에서 납품 도매업 지원조례라는 걸 제정했습니다. 이게 네. 납품 도매업자분들의 뭐 일종의 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지원조례인데요. 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 이게 어떤 영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한 뭐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진 않고 주로 이제 납품 도매업 하시는 분들이 뭐 주차 문제라든지 배송 문제가 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차량을 등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정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면제되는 뭐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뭐 조금 이제 아주 작은 사례이긴 하지만 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분야별로 소상공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업무 특성에 따라서 좀 애로 사항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켜 나가는 조례들이 앞으로 좀 많이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의원님, 어쨌든 뭐 지금 이 조례 사례도 얘기했는데 뭐 다른 조례 포함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좀 부산시와 연계해서라도 정책적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동래구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이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네. 지금 우리 동래구에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착한 임대 사업으로 145건 2억 8,400만 원 정도가 접수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이 처리된 건수는 122건 2억 2,5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래구에는 지금 동서동락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소상공인 SNS 교육이라든지 서비스 사업 육성 아카데미 창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이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조례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조례 내용 자체가 이제 2,000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면은 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조례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전에는 전통시장에서 할 수 있었던 이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오누리 상품권 취급에 대한 네. 부분들도 이제 할 수 있게끔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어놓은 조례라고 네.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요즘 온누리 상품권은 잘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제가 이제 조사해 보니까 네. 지역에도 이제 활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이걸 많이 받는 업체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뭐 한 달에 뭐 한 300~400 정도씩 이렇게 받는 분들도 계시고 활성화는 조금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추석 명절 때나 이럴 때는 한 10% 정도의 이제 할인율을 받을 수 있고 평상시에는 거의 막 5% 정도에 대한 할인을 받기 때문에 그걸 또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좀 형성이 많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연제구는 어떻습니까? 연제구 같은 경우는 지원책들 관련해서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향후에 내용이 좀 있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당합니다. 지금 보면은 예. 2019년 기준으로 연제구 소상공인 종사자 수가 15,428개 중에서 대략적으로 13,125개. 예. 그러니까 연제구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대부분 중에 13,125명이 5개의 사업체가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네. 예, 예. 그런데 이것을 우리 연제구 인구로 따져보면 21만 명 정도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5만 명 정도가 우리 소상공인들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사실상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만 822개 달하는데 요번에 308개가 빈점포로 있어서 공실률이 37%입니다. 대단히 높네요. 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심스럽게 가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080 안심콜 출입 관리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건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좀 먼저 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 뭐 착한 임대인 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례를 하나 제정한 게 있는데요. 그 부산시 소상공인 중에서 연제구에 있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좀 구매해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아까 좀 뒤에 질문이 예.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다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목소리를 반영하는 좀 행정 절차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믿을 수 있는 게 지금 백신 접종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부산을 보면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백신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각종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의 회복세 조짐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결국 골목 상권에서는 그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사무국장님, 어쨌든 지금 뭐 백신 인센티브 정책도 있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은 지역 골목 상권이 어느 정도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다. 뭐 그런 예상은 되는데 그래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네. 대면을 하고 접촉을 하면 전파되는 특성이다 보니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영업 제한이라든지 방역 수칙을 좀 완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비단 사실은 골목 상권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돌봄이나 복지 영역을 보더라도 감염을 차단시키려면 돌봄을 제공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렇죠. 네. 보호와 돌봄이 필연적이라고 하면 결국엔 대면을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어떤 필수 돌봄 이런 영역 이야기도 나왔는데 저는 이제 골목 상권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먹고 살아야 되고 경제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적절한 부분을 유지시켜야 된다고 보고 근데 이제 이 시간 영업 제한을 이제 뭐 조절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 수를 푸는 것은 저는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것을 풀고 완화함에 있어서 대비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이제 방역 수칙을 어느 정도 완화한다고 해서 수칙을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유지해왔던 이제 그 시민들의 어떤 시민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시민들이 준수해왔던 방역수칙들이 자연스럽게 같이 좀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연구 보고서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4차 유행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는 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예, 같거든요. 그래서 예.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거리두기도 유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한 방역수칙 준수가 같이 이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역 상권 같은 경우 그런 방역들이 혹시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나요?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 상권들이 좀 더 힘들거나 물론 당연히 대면을 해야만 되는 상황들이라서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역 상권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렵거나 힘든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그 부분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지금 예. 국가적인 방역 수칙이 있고 그다음에 단계별 방역 수칙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뭐 8인 미만, 4인 미만 이렇게 이제 시간마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국가적인 방역 수칙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또 지인들끼리 모임을 가지 못하거나 그다음에 또 옆에 있는 분들은 분명히 또 모르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지역 방역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국가 전체에서 이 방역 수칙이 있기 때문에 지역 상권이라고 해가지고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 모두 전체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골목 상인분들은 당장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겠지만
사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막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시작하기 전에도 좀 문제였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코로나가 끝날 거를 대비해서라도 상권을 회복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지원들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뭐 당장 사실 그 이유를 생각할 그럴 여유가 없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정책적으로는 좀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동래구는 이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7월 1일 날 우리 동래구의 이제 부산경제진흥원과 지금 부산시 관계자들하고 이제 논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 개선,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마케팅 사업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개별 점포 방역 사업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많이 했고요. 지금 뭐 실질적으로는 이 상인분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지금 높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로 장기화로 인해서 이 상인들이 좀 많이 울상이긴 한데 우리 동래구 보건소하고 뭐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방역이 좀 빨리 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신 접종률도 좀 높일 수 있는 또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 지원책도 좀 빨리 마련이 돼서 좀 소상공인들이 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이런,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지자체 차원에서 한계가 많죠. 지자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보다 뭐 백신을 수급받는 부분들이 먼저 우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백신 수급이 지금 좀 더디다 보니까 뭐 예약을 하고도 지금 접종을 못 받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빨리 좀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재군은 어떻습니까? 뭐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을 네.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보관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연제구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은 또 어떤 사회가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사업적인 부분하고 제도적인 부분 두 가지로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소비자분들을 만나라고 정비를 하지 못했던 그런 상권들에 대해서 이번에 총 사업비 80억 정도를 들여서 그 연산호타리 인근에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오방막길이라고 해서 길을 하나의 조금 먹음직스러운 이 음식들로 그 거리로 채워지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공기관이 있는 시청 앞에 시청 앞 등대 광장에 보면은 작은 이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우리 막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사업들,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면은 시장 환경도 개선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도 또 활성화되는 그런 시장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가지고 우리가 공공 그 연제구 골목 상점과 지정 활성화 지정 조례를 수립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이번 지금 임시회 기간 중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상임위는 통과가 됐고 이제 내일 모레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되고 나면 뭐냐면 우리 연제구에서 연간 공사, 용역, 그 다음에 물품의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금액이 대략 한 436억 정도 됩니다. 네네. 이 대부분이 1인 견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연제구에 있는 지역 상품,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 비교 견적을 제출해서 대략적으로 10% 정도만 그 계약이 되더라도 한 50억 정도가 우리 지역 상권을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상권을 활성화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우리 영도구하고 연제구에 지금 진행 중인데요. 우리 전 의원님께서도 동래구에 좀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주시면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 공공 영역에 그 어느 하나의 그 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진출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또 경쟁력을 갖추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의원님 뭐 활용하실 뭐 생각이 있으세요? 좋은 조례 네, 네. 부분에 대해서 뭐 동래구도 검토해보고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은 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뭐 얘기를 하고 뭐 저희 동래구도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면은 발의를 하는 게 발의하시면 예, 되겠죠. 예, 예. 당연하다고 보고 그
어쨌든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더 크게 우리가 정부나 부산시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뭐 백신 접종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그 회복의 어떤 신호탄인 건 맞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유행이 이어지고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더 커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정부나 부산시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한 가지씩만 먼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네. 예. 뭐 결국에는 이 법안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나서야 되는 핵심 숙제인데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도 잠깐 소급 적용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법률이 지금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미 폐업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개정안이 향후 앞으로 있을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면 사실상 좀 반쪽짜리이지 않겠는가. 아까 제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서 매출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여드렸을 때 1차, 2차, 3차 유행 때가 제일 굴곡이 심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정말 이제 작년 한 해 고통을 겪으셨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소급 적용이 반영된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실제 자료들을 보더라도 이제 그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이제 GDP 재정 적자 비율을 보면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에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재정 적자가 제일 낮습니다. 네. 마이너스 3.7%이고 2020년도 비율도 2021년도 예정컨대 4.5% 비율로 재정 적자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네. 그 말은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안 썼다 내지는 빚을 많이 안 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정부가 그만큼 소상공인들이나 피해 입은 분들에 너무 대해서 소극적이었다? 소극적이었다는 말도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이 법률의 개정을 소급 적용이라든지 기존에 폐업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좀 확장해서 조금 더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이야기를 정부에 좀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의원님은 뭐 어떤 정책부터 좀 요구를 하고 싶으십니까? 부산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안들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현대화 시설 사업이라든지 노후된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 골목 이 상권에 대한 부분의 활성화를 하려면 이제 관광하고 이제 연관돼 있는 관광형 시장을 좀 활성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동래구에도 문화재라든지 문화유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광 인프라 구축이 돼 있는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좀 이제 관광형 시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부분이 이제 생활 밀착형에 대한 어떤 시장들 좀 작은 규모의 이제 시장들 보면은 대부분이 주차 시설 확보가 되게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제 지자체하고 연관을 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고 인프라 구축을 좀 해야 된다. 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건데 아직도 그렇죠. 해결이 안 되네요. 지금 동래구에도 일부 그 시장 인근에 주차장이 이제 골목형 이제 골목 쪽에 이제 주차장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이 주택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돈 문제네요. 네. 김 의원님. 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7월 1일 소급적용이 빠진 그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사실상 그 전에 폐업을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은 폐업조차 할 수 없이 버티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손살의 보상의 대상, 그 다음에 기준, 금액, 규모 등을 조금 더 면밀하게 따지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제외됨이 없이 꼼꼼하게 조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다양한 소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들이 소상공인분들께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달 시장이나 지역에서 아까 공공상품 우선 구매라든지 이런 다양한 공공에서 구매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기업들에게 집중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좀 돌아갈 수 있는 공공구매 우선 지원 제도 등을 좀 정비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벗어나서 재기할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만 보상이 된다 하면은 기존에 우리 소상공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들이 다 소멸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향후 그 새싹을 틔울 힘이 저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소급법 적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전 의원도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예.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의 전통시장의 좀 문제점들이라고 좀 볼 수 있죠. 네. 이 뭐 환경 부분들도 있지만은 뭐 본 의원이 예전부터 생각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좀 젊은 층들이 올 수 있는 전통시장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전통시장 내부에도 뭐 유모차 주차장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물들도 좀 마련을 해주고, 젊은 청년들이 또 와가지고 좀 할 수 있는 청년몰처럼 뭐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마련해 주는 것도 좀 더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생존이 걸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즉각적으로 좀 체감할 수 있는 부양책들, 지원책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 골목 상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당연히 이제 코로나 백신 수급이 좀 원활하게 빨리 진행이 되고, 그거 말고도 어쨌든 경제 백신 처방이 좀 내려져야 될 것 같은데, 세 분이 생각하는 당장 우선 지원해야 될, 그리고 효과가 팍팍 날 만한 그런 지원책들이 어떤 게 있을지 한 가지씩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예, 저는 오늘 계속 했던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예,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이, 이게 앞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제대로 회복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매력이 있는 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 통계 지표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상당히 이제 마트 식료품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병원 약국이라든지 생필품과 관련된 부분의 구매 향상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 마트라든지 대기업에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에 구매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이 좀 팍팍 지원이 돼서, 팍팍이라고 표현하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좀 지급이 되고 소상공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지원들이 투트랙으로 좀 같이 지원이 돼서 구매력도 회복이 되고 소상공인들도 좀 자생하실 수 있는 지원이 좀 속히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적 투자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방점을 좀 찍으신 것 같고요. 의원님? 제가 말할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신속 집행, 당장의 효과, 이 부분은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아케이드를 공사를 하고 전선을 정비하고 보도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뭐 이커머스 시장을 확대하고 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실제적인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팍팍한 삶을 위해서는 아까 소상공인 민생지원금이라든지 새희망 자금이라든지 집합금지업종 플러스 자금 같은 현금성 지원, 즉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는, 내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생장을 하고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향후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장기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이것을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거나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민생지원금 같은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을,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국가적인 세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의원님. 앞서 우리 김경일 사무국장님께서 뭐 얘기를 하셨고 다 얘기를 하셨지만은, 우리가 소비 패턴을 보면은 대부분이 의식주 관련된 소비 패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금을 소상공인들한테도 현금 지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빨리 소급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생각하고, 경쟁이 또 활성화되려면 또 이제 돈을 소비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경제가 또 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빨리 시급이 되는 게 최우선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 다
같은 맥락의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뭐 간단하게 시민분들에게나 아니면 뭐 부산시에나 정부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씩만 하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예, 제가 앞서 약간 방역 이야기를 좀 과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사실 방역 말씀을 드린 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유행과 또 하락과 이 굴곡이 다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라든지 뭐 세제 감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있고, 그다음에 방역 역시도 쪼였다가 풀렸다가 쪼였다가 풀렸다가 하는 것들이 이제 같이 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 이제 소극적이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 이제 소상공인분들의 어떤 영업이라든지 어떤 사실 이게 정책으로 인해서 영업이 제한되고 뭐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정책에 대한 책임은 마찬가지로 정부가 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동일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의원님. 지금 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가지고 배달 문화가 많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현재 문화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자체나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 4차 산업에 맞는 또 이 배달 문화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좀 활성화가 좀 되고 이 4차 산업에 따라서 부산시와 모든 부분 소상공인들도 거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 패턴을 온라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기반을 네. 마련을 해라. 이 얘기시네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저는 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변화, 언택트 시대를 지나서 이제 뉴택트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요. 유럽에서도 14세기에 그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중세 시대가 마감을 하고 현대 시대로 접어들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미 500년 이상, 14세기의 흑사병으로부터 500년이 흐른 시점에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는 감히 이 코로나 이후에는 현대 시대가 마감되고 초연결 사회가 올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전통시장의 고질 문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의 경쟁력 약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저는 체질 개선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소상공인 분들도 체감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고,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재원과 정책을 마련해서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의 생태계는 상당히 뒤처질 수밖에 없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소외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세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홍수에 버티기 위해서 끊임없는 용기의 뚝을 쌓아야 된다. 마틴 루터킹의 말입니다. 아무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빼앗고 있고 뭐 두려움에 약간 혼란스럽기도 한데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용기, 믿음 가졌으면 합니다. 지역의 골목상권도 일상으로의 회복이 찾아올 때 서로 함께 웃을 수 있도록 회복으로의 첫 단추 잘 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슈 토크 펀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